어머니, 저희가 베이비시터 쓰려면 한 달에 200은 넘게 들어요. 그 돈이면 대출 이자 내고도 남아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봐줘야 한다. 10만 원으로 1년 반 동안 종처럼 부려먹고 이제 와서 돈 타령이야.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걸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손주들을 돌보다 허리가 부러진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의 복직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육아가 어떻게 그녀의 삶을 무너뜨렸을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큰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30 넘게 초등학교 교단에 섰으니 제 손을 거쳐간 아이들이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던 아이들, 운동회 날 넘어져서 울던 아이들, 졸업식 날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던 아이들, 그 모든 순간이 제 삶이었고 제 보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찾아온 고요함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못 가본 곳도 가보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늦잠도 실컷 자보고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사람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이게 바로 노후구나.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석 달이 지나니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넉 달이 지나니 무료함은 우울함으로 바뀌었고요. 매일 아침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줄 몰랐습니다. 퇴직 전에는 그토록 바라던 여유로운 시간이 막상 주어지니 견디기 어려운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 역시 같은 학교에서 정년까지 함께한 사람이라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우리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서로의 한숨 소리에 피식 웃곤 했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어쩌면 이렇게 서서히 세상에서 지워져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불쑥 찾아왔어요. 주말도 아닌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바로 왔는지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불러 앉혔더니 민호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복직하게 됐어. 며느리 수진이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둘째 하준이를 낳고 1년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드디어 복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의 여자가 아이 낳고 직장에 복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애들이야 하은이는 어린이집 다니지만 하준이는 아직 어리잖아. 봐줄 사람이 없어. 아, 그 이야기구나. 민호는 장인, 장모님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무릎 수술을 받으신 뒤로 건강이 안 좋으시고 사돈댁 어머니는 원래 아이들 돌보는 걸 힘들어 하신다고 했어요.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수진이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한 2년 정도만. 2년. 적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손주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다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텅 빈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다는 것.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기뻤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가족인데. 대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민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마음 한편이 벌써부터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며느리 수진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비싼 홍삼이랑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부탁드려도 되는 건지.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는 늙은이인걸. 그래도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복직 못했어요. 수진이의 눈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어렴풋이 짐작은 갔어요. 저 역시 아들 하나 낳고 3년을 쉬어본 사람이니까요. 매일 아이만 보면서 사회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 내 커리어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불안함,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람이랑 가람이 잘 봐줄게, 걱정 마. 조건도 정해졌습니다. 월 8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돈 받기가 민망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수진이가 완강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애들 먹이고 입히는 것도 다 돈인데 저희가 그냥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건 내 손주들인데. 그러니까요. 손주들이니까 더 잘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여유 생기면 더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아들네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버스로 새 정거장, 걸어서 10분 거리. 수진이가 새벽 근무가 있는 날은 6시에 가기도 했어요.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저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하은이를 깨워 밥을 먹입니다. 이제 겨우 4살인 하은이는 밥 먹는 것도 전쟁이에요. 한 숟갈 떠먹이면 입에 물고 창밖을 보고 또 한 숟갈 떠먹이면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고 30분 넘게 붙잡고 있어야 겨우 반 공기를 비웁니다. 그렇게 밥을 먹이고 세수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방을 챙겨서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 보내면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2살배기 하준이는 하루 종일 제 품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나이라 잠시라도 한눈 팔면 큰일 납니다. 소파에서 떨어질 뻔한 적도 있고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입에 넣으려 해서 간담이 서늘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저귀도 하루에 5-6번은 갈아야 하고 이유식도 직접 만들어 먹여야 하고 낮잠도 재워야 합니다. 2살짜리 아이 하나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되어 부부가 퇴근하면 저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버스 안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정류장을 지나친 적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면 씻을 힘도 없이 소파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한 달은 행복했습니다. 하은이가 저를 보며 할머니 하고 달려올 때, 하준이가 제 품에 안겨 잠들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아이들에게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구나.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퇴직 후 느꼈던 공허함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그 자리를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주었습니다. 힘들어도 웃음이 났고 지쳐도 보람이 있었어요. 이런 게 할머니의 행복이구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미처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호의는 더 이상 호의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정했던 약속은 간단했어요. 평일 낮에만 아이들을 봐주고 저녁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퇴근하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 주말은 온전히 제 시간이었고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처음 한두 달은 그랬어요. 힘들긴 했지만 버틸만 했고, 무엇보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으니까요. 하지만 3달째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며느리의 전화 한 통이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나이트 근무예요. 하준이 데리고 어머니 댁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나이트 근무. 간호사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저녁 11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 7시에 퇴근하는 살인적인 스케줄. 그 시간 동안 민호 혼자서 2아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2살배기가 한밤중에 보채기 시작하면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요. 그래, 그러자. 내가 데리고 갈게. 처음에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준이를 업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돌보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아들네 집으로 가서 하은이까지 챙겼어요. 나이트 근무를 마친 수진이가 점심쯤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24시간 넘게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저 너무 피곤해서요. 좀 자고 일어날게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인수인계하는 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요. 저는 잠시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밤새 일했으니 피곤하겠지. 이해해야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수진이의 나이트 근무 날이면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하준이를 데리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한 달에 8번 정도 되는 나이트 근무. 그 8번의 밤을 저는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며 버텨야 했어요. 하준이가 한밤중에 깨서 울기라도 하면 새벽까지 안아주고 달래야 했고, 겨우 재워놓으면 얼마 안 가 다시 깨곤 했습니다. 낮에도 육아, 밤에도 육아. 70을 바라보는 제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허리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준이를 안아 올릴 때마다 뻐근한 통증이 찾아왔고, 숙여서 기저귀를 갈 때면 허리가 끊어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픈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이 어린 것들은 누가 돌보나요? 더 힘든 건 나이트 근무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퇴근하고 돌아와도 바로 아이를 데려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밤새 일하느라 피곤하다면서 일단 자고 본다는 거예요. 점심때쯤 돌아와서 저녁까지 자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거의 이틀 가까이를 쉬지 못하고 아이를 봐야 했습니다. 수진아, 너 이제 일어날 때 됐다. 나도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제가 방문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어머니, 조금만요. 정말 너무 피곤해서 몸이 안 일어나요. 그 조금만이 한두 시간이 되고 서너 시간이 되고 결국 저녁 때가 되어서야 수진이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쯤이면 진이 다 빠져 있었어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었지만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힘든 건 사실이니까. 간호사 일이 고된 건 저도 아니까. 그렇게 자꾸만 합리화를 했어요. 그런데 참을수록 요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넉 달째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식이야.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알았다. 수진이는? 수진이도 오늘 늦는데 병동 회식이라고. 2사람 다 회식이라니. 저는 그날 저녁도 아들네 집에 남아 아이들을 재워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호가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풀풀 났어요. 그 뒤로 1시간쯤 지나 수진이도 들어왔습니다. 역시 술 냄새가 났고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 이만 들어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야 하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애들은 네? 아, 애들이요? 여기서 재우면 안 돼요? 저희 이 상태로 애들 데리고 가기 좀 그렇잖아요. 취한 상태로 애들 데리고 가면 위험하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왜 둘 다 이렇게 취하도록 술을 마신 건지 그건 생각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도 아들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게 한 번이면 끝이었을까요? 그 뒤로 회식이니 야근이니 갑자기 친구를 만나게 됐다느니 온갖 이유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들의 끝은 항상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들 좀 봐주세요. 봐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봐주는 게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점점 그 말투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없게 됐어요. 처음에 비싼 홍삼을 들고 와서 눈시울을 붉히던 며느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의 수진이와 지금의 수진이가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5달째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퇴근하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 저녁 안 먹었는데 뭐 있어요? 저는 손주들 저녁 먹이고 설거지까지 막 끝낸 참이었어요. 그제야 퇴근했으면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것이지. 왜 여기서 밥을 찾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집에 가서 해먹지 그래. 에이, 어머니, 퇴근하고 오는 길인데 어떻게 또 집에 가서 해 먹어요? 여기 애들 있으니까 저도 같이 먹고 가려고요. 그러더니 식탁에 털썩 앉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굶길 수는 없으니 냉장고를 뒤져 뭔가를 차려줬습니다. 수진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설거지는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퇴근길에 우리 집으로 바로 오는 게 습관이 됐어요. 밥을 얻어먹고 씻고 쉬다가 밤늦게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면 자기 집 대신 여기로 왔어요. 당연히 저녁은 제가 차려줘야 했고 설거지도 제가 해야 했습니다. 야, 먹었으면 설거지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한 번은 참다 못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민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 퇴근하고 진짜 피곤해. 설거지까지 하면 진짜 쓰러질 것 같아. 피곤한 건 나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수진이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생활비 드리잖아요. 그 정도는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80만 원. 그 80만 원이 지금 이 모든 것의 대가라는 뜻인가요? 낮에 아이들 돌보고 밤에도 아이들 돌보고 저녁밥까지 해먹이고 설거지까지 하는 것이 80만 원의 값어치라는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서 목이 메어왔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6달째 저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손주들 얼굴 보면 힘이 났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가 울면 짜증이 먼저 났어요. 하은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쓰면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퍼뜩 정신이 들면 이런 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손주들한테 짜증을 내고 있는 건가? 이 예쁜 것들한테 왜 내가 이러고 있는 건가? 스스로가 한심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체력은 이미 바닥났고 마음의 여유도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고 저는 그 전쟁에서 조금씩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준이를 안아 올리려는데 허리에서 뭔가 뚝하는 느낌이 났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허리를 타고 번져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준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겨우겨우 기어서 소파까지 가서 떨리는 손으로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허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손주들은 누가 돌보나? 그 생각이 저를 더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민호가 부랴부랴 회사에서 달려왔고 저는 아들 부축을 받아 겨우 차에 올랐어요. 움직일 때마다 허리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들 앞에서 신음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민호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힐끗 보면서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던지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20분쯤 달려서 응급실에 도착했고 곧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척추관 협착증 악화.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와 MRI 사진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진행되어 온 것 같은데 최근 들어 급격하게 나빠졌다고요. 무거운 것을 자주 들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반복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거운 것이라 12kg이 넘는 두 살배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안아 올렸으니 허리가 버틸 리 없었겠죠. 아침에 안아서 밥 먹이고 낮에 안아서 재우고 저녁에 안아서 달래고 그 모든 순간들이 제 허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에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프다고 티를 내면 손주들을 누가 돌보나요? 그래서 참았던 거예요. 참고 또 참았던 거예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두시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수술이라니. 이 나이에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하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절대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이를 안는 것도 금지라고요. 최소 반년은 조심해야 하고 무리하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를 안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하준이는 누가 돌보나. 하은이 어린이집 보내는 건 어떻게 하고. 내가 없으면 수진이는 출근을 어떻게 하나. 아픈 몸보다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섰어요. 참 웃기죠.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저는 자식 걱정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자식 걱정이라니. 어쩌면 그게 엄마라는 존재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아, 이제 며느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겠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겠구나. 미안하다고,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시라고 그런 말을 해주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라도 들고 와서 눈물 글썽이며 사과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손주들 돌보다가 쓰러졌는데 아무리 시댁이 불편해도 이 정도면 진심으로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이의 첫마디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근데 수술하면 금방 낫는 거죠? 금방 낫는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저도 병원에서 허리 수술 환자분들 많이 봤거든요.
요즘 수술 기술 좋아서 한 달이면 일상생활 가능하시더라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한 달이면 일상생활 가능하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한 달만 참으면 다시 애들 봐줄 수 있다. 그 말이었어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걱정도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계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쯤 다시 쓸모 있어지나 그걸 재고 있는 거였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서러워해야 하는 건지 그것조차 헷갈렸어요. 그냥 멍하니 수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라서 환자를 많이 봤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가요? 저를 환자 보듯이 보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병실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 번호로 보이는 건가요? 병원에서 수십 명의 환자를 기계적으로 돌보듯이 저도 그중 하나일 뿐인 건가요?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제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슬쩍 말을 바꿨어요. 아, 어머니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나야 걱정 없어. 근데 애들은 어떡하려고? 그 질문에 수진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건 저랑 민호 오빠가 어떻게 해볼게요. 일단 어머니는 수술에만 집중하세요. 어떻게 해본다. 그 말이 뭔가 미심쩍었지만 저는 더 따지지 않았어요. 일단 내 몸부터 추스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본다는 게 대체 뭘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수진이의 표정에서 당혹감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며느리도 막막하긴 막막하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너진 허리를 이끌고 다시 아이를 돌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열흘 후에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그 열흘 동안 저는 아이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곁에 있으니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옆을 지켜주었어요. 화장실 갈 때 부축해주고 약 먹을 시간 챙겨주고 밤에 뒤척일 때마다 깨서 괜찮냐고 물어주고 평생 무뚝뚝하던 사람이 이렇게 살뜰할 줄 몰랐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프니까 남편까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열흘 동안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호가 가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어머니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다니.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간호사니까 정신없이 바쁘겠지. 3교대 돌면서 일하느라 힘들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멀쩡할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더니 애들 봐달라, 밥 해달라, 오늘 나이트인데 하준이 데리고 가주세요. 이것저것 부탁할 때는 그렇게 연락을 잘 하더니 이제 내가 쓸모 없어지니까 연락도 안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바쁜 거야. 저는 자꾸만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쌓아 올렸던 정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생각을 하면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호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일 수술 잘 될 거야. 걱정 마. 그래, 걱정 안 해. 근데 수진이는? 수진이요? 오늘 나이트 근무라서요.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어요. 나이트 근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수술 전날에도 나이트 근무는 빠질 수 없는 거구나.
물론 이해는 했어요. 간호사가 근무를 빠지기 쉽지 않다는 건 아니까요. 특히 3교대 근무는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함부로 빠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나이트 전에 잠깐이라도 들를 수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러웠어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막상 내가 쓰러지니 이렇게 되는구나. 필요할 때는 엄마, 엄마 하더니 필요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서러움이 밤새 저를 짓눌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잠든 줄 알았는데 불현듯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 더 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전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얼굴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민호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요? 없었어요. 나이트 근무 끝나고 온다던 며느리는 제가 마취에서 깨어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트가 끝나는 시간이 아침 7시인데 제가 눈을 뜬 건 오전 10시였어요.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일해서 피곤하겠지. 집에 가서 좀 쉬다 오려나 보다. 저는 또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응어리가 맺히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수진이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수술 잘 끝났다면서요.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이지.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는 왜 이제야 왔는지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병실에 들어와서 잠시 어색하게 서 있다가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근데요. 회복하시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아, 결국 그 얘기구나.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 끝나자마자 묻는 게 그거냐고 화를 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력이 없었습니다. 마취에서 막 깨어난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입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글쎄, 의사 선생님이 최소 2~3달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던데. 2~3달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상보다 길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려면 반년은 걸린대. 무거운 거 드는 건 당분간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럼 애들은요? 저는 그 질문에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 꼴인데 애들을 어떻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좀 나으시면 다시 봐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나으면 다시 봐준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날카로워졌어요. 수진아,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거니? 내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았어. 방금 전신 마취에서 깨어났고, 그런데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애들 언제 봐줄 수 있냐고?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난 내가 간호사라서 더 서운해. 이 수술이 얼마나 큰 수술인지, 회복이 얼마나 힘든지 너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넌 나를 환자로 안 보는 거야. 그냥 애 봐주는 사람으로만 보는 거야.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뜻 아니면 뭔 뜻이야? 빨리 낫고 다시 봐달라. 그 말 아니었어?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나도 안다. 너희 형편 어려운 거. 맞벌이 안 하면 힘든 거. 애들 봐줄 사람 없으면 막막한 거 다 안다고.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수진이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한참 만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따질 기력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쓰러져서야 비로소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수술 후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수술 자체는 잘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무리를 해온 터라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최소 2달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고 무거운 것을 드는 건 반년은 피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안도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안도한 건 이제 정당하게 쉴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걱정이 된 건 아들네가 어떻게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었죠. 퇴원 후 저는 집에서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뜰하게 간호해 주었어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평생 집안일이라곤 해본 적 없던 사람이 서툴게나마 이것저것 해주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냄비를 태우는 날도 있었고 세탁기 돌리다가 흰 옷이랑 색깔 옷을 같이 넣어서 옷을 버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묵묵히 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이럴 때 빛나는구나 새삼 느꼈어요. 그에 반해 아들네는 어땠냐고요? 퇴원하고 일주일 동안 민호가 딱 2번 왔어요. 그것도 잠깐 얼굴 보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수진이는요?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바쁘겠지. 애들 보느라 정신없겠지. 저는 또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시어머니가 수술하고 집에서 요양 중인데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게 말이 되나요? 과일 한 상자라도 들고 와서 안부 한번 묻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문병 한번 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남편도 속으로는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불쑥 말하더라고요. 저것들이 사람이냐? 네 수술하고 집에 누워있는데 얼굴도 안 비춰. 그동안 애들 봐준 건 뭐가 되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냥 내버려둬. 내버려 두긴. 내가 한번 호되게 혼을 내야겠어. 됐어. 괜히 사이만 나빠져. 저는 남편을 말렸지만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뭘 위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했나 싶었어요. 손주들이 예뻐서 그것도 있었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아들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복직해서 자리 잡고 아들이 안정적으로 돈 벌고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부족함 없이 크길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이거라니.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혹시 다음 주부터 다시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다시 애들을 봐달라고? 내가 수술한 지 이제 겨우 열흘인데. 민호야,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 그게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나이트 근무하고 오면 애들 봐야 하고 데이 근무하는 날은 어린이집 보내고 데려오고 해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준대.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되나 해서.
완전히 예전처럼 하루 종일 보시라는 게 아니라 나이트 근무 날만이라도.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왜 수술했는지 알지? 하준이 안다가 허리가 나갔어. 의사 선생님이 반년은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어. 근데 지금 애들 보라고? 그래도 하준이 안 안아도 되잖아.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2살짜리가 가만히 있겠어? 울면 안아줘야 하고, 떼쓰면 달래야 하고. 너 애 키워봤으면서 그걸 몰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려워. 베이비시터 쓰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수진이가 일 그만두자니 대출금 갚기도 빠듯하고, 엄마밖에 없어. 그건 너희 사정이고, 난 지금 몸이 이래. 엄마, 부탁이야. 나이트 날만이라도 제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막막하겠지. 힘들겠지.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아픈 몸을 추스르고 있는 환자라고요. 민호야, 엄마가 안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진짜 못해서 그래.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면 다시 쓰러질 수 있다고 했어. 그때는 진짜 평생 누워 살아야 할 수도 있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민호가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 우리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들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평생을 줬으면 줬지. 거절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또 넘어가면 저는 진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으니까요. 아,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사과하려고 전화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좀 어떠세요? 그래, 많이 나아졌어. 연락해줘서 고맙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근데요. 아, 역시 본론이 있구나.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거든요. 살짝 조심스러우면서도 뭔가를 요구하려는 듯한 느낌.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그 목소리였어요. 민호 오빠한테 들으셨죠?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갑자기라니, 내가 수술한 거 너도 알잖아. 알아요. 근데 어머니, 수술한 지 벌써 보름이나 됐잖아요. 이제 좀 움직이실 수 있으시잖아요. 보름.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혔어요. 고작 보름. 허리 수술하고 고작 보름 지났는데 이제 움직일 수 있지 않냐고요? 간호사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어요. 수진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허리 수술하고 보름 됐으면 다 나은 거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저희가 베이비시터 쓰려면 한 달에 200은 넘게 들어요. 나이트 근무 날만 쓰는데도요. 그 돈이면 저희 대출 이자 내고도 남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봐줘야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100으로 올려드릴게요. 제발 부탁 좀 드려요. 100만 원. 저는 그 숫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80만 원 받으면서 온종일 애들 봐주고, 밥 해주고, 나이트 날엔 밤새 돌봐주고, 그랬더니 이제 20만 원 더 줄 테니 계속하라고요. 내 허리가 부러진 게 20만 원 값어치밖에 안 되나요? 수진아, 난 돈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몸이 안 돼서 그래. 어머니, 저도 알아요. 힘드신 거. 근데 저희도 진짜 막막해요. 베이비시터 비용 감당이 안 돼서 이러다 제가 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왜 그걸 나한테 떠넘겨? 떠넘기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거잖아요. 서로 돕는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로? 정말 서로였나요? 그동안 도움을 준 건 저였어요. 받기만 한 건 저 사람들이었고요. 제가 뭘 받았나요? 80만 원. 그 돈으로 애들 먹이고 입히면 남는 것도 없었어요. 사실상 무급으로 일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너희 형편 어려운 거 안다. 근데 나도 사람이야. 내 몸이 부서지면서까지 너희 도울 수는 없어. 어머니, 왜 이렇게 매몰차게 나오세요? 그동안 저희가 드린 돈이 얼만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돈 얘기를 해? 그깟 80만 원으로 1년 반 동안 종처럼 부려먹고 이제 와서 돈 얘기야?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수진아, 너 베이비시터 비용 얼마인지 알아? 나이트 날만 써도 200이 넘는다며? 근데 난 낮에도 밤에도 봐줬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주고 나이트 날엔 밤새 봐주고 그게 80만 원 값어치인 줄 알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산해볼까? 시터 종일 쓰면 250은 줘야 해. 거기에 나이트 날 야간 돌봄까지 하면 한 달에 400은 넘게 들 거야. 근데 난 80 받고 그 일을 다 했어. 그것도 내 손주들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했던 거야. 근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어머니, 나 이제 아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더 이상은 못 당하겠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자식한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한테는 더더욱요. 항상 참고,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다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잘했어.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당신 돌봐. 나도 늙었어. 저것들한테 기대하지 마. 우리 이제 우리 걱정이나 하면서 살자.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화나고,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랄까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입장은 분명히 밝혔으니까요.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수진이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어요. 두 사람 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거실에 앉아서 그들을 맞았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날 전화해서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들었지만 그게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너무 어머니한테 기대기만 했던 것 같아요. 반성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라니 무슨 기회? 이번 달만이라도 나이트 날 봐주시면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베이비시터도 알아보고 있고 하준이 어린이집도 알아보고 있어요.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한 달.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 건지 아니면 또 시간 벌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내가 왜 널 믿어야 하니? 처음에도 2년만 봐달라고 했잖아. 근데 나이트 날도 봐달라, 주말에도 봐달라, 밥도 해달라. 점점 늘어났어. 이번에도 한 달만이라고 하고 또 늘어날 거 아니야?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달만 도와줘.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안 돼, 이번엔 진짜 안 돼.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저 진짜 일 그만둬야 해요. 그러면 대출금도 못 갚고 저희 진짜 망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쓰러지면서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으신 거예요? 손주들 굶어 죽어도 괜찮으신 거예요? 수진아, 남편이 병력같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해? 손주들 굶어 죽는다고?
야,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 마누라가 너희 때문에 허리 수술을 했어. 평생 고생할 수도 있는 수술을. 근데 지금 돈 타령이야? 수진이가 움찔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이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야, 수진아 나도 너희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손주들도 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근데 난 이제 내 몸을 지켜야 해. 여기서 또 무너지면 난 진짜 끝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너희가 힘든 건 알아. 근데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부모한테 기대지 말고 너희 힘으로 방법을 찾아봐. 그날 밤, 민호와 수진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손주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저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날 이후 아들 내와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민호가 가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긴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어요. 수진이한테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부탁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오롯이 제 몸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아침을 먹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는 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허리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주었어요. 말없이 나란히 걷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허리는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집안일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무거운 건 여전히 들 수 없었지만요. 의사 선생님은 경과가 좋다며 이대로만 관리하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잘 지내지? 그래, 많이 나아졌어. 너희는 어떻게 지내? 우리요? 그냥 전향이요. 민호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먼저 묻지는 않았습니다. 물으면 또 부탁으로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가도 돼. 하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그래. 손주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솔직히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2달 넘게 얼굴을 못 봤으니까요. 하은이는 이제 5살이 됐을 거예요. 하준이는 3살이 됐고요. 얼마나 컸을까. 그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와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주말이 됐습니다. 민호와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하은이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허리를 숙여 하은이를 안아주었어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기는 느낌.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하준이도 아장아장 걸어와서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이 컸구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왜 울어?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안 울어.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요. 2달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많이 나아졌어. 너는 많이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앉으라고 했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아이들 이야기였어요. 하은이가 어린이집에서 뭘 배웠는지, 하준이가 요즘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흐뭇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봐주지 못하는 동안 이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아이들이 잠깐 남편과 놀고 있을 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해봐.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도 죄송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진이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쳐 있었고 지친 만큼 솔직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손주들 봐주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밥 해주시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희생인지 전혀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 네, 이제야 알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안 봐주시고 나서 저희가 베이비시터를 알아봤어요. 근데 나이트 날만 쓰는데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할만하겠지 생각했어요. 200이면 어머니한테 드리던 80보다는 많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돈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뜻이야? 시터분은 딱 약속한 시간만 봐주셨어요. 계약 시간이 끝나면 칼같이 퇴근하셨고 10분만 늦어도 추가 요금을 요구하셨어요. 하준이가 아파서 조금만 더 봐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분한테는 그냥 일이니까요. 수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시터가 아니셨구나. 어머니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손주들을 사랑해서 봐주신 거였구나. 아이가 아프면 밤새 안아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 먹이시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3교대 하면서 애들까지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나이트 끝나고 퇴근해서 애들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쓰러지듯이 잠들었다가 다시 출근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1년 반 동안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이 나이에. 그런데 저는 80만 원 드린다고 큰 소리치고 밥 해달라고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됐다는 건 다행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희 미워서 안 봐준다고 한 거 아니야. 진짜 몸이 안 돼서 그랬어. 알아요. 저도 이제 알아요. 그리고 내가 왜 서운했는지도 알지? 내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언제 다시 봐주시냐는 거였잖아요. 저도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환자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환자로 안 봤어요. 그냥 애 봐주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간호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서운했어. 내가 간호사니까 누구보다 내 상황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은 한 달이면 낫는다. 빨리 회복하시라. 그런 것뿐이었어. 위로가 아니라 재촉처럼 들렸어.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됐어. 내가 알았으면 됐어.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이 며느리도 그동안 많이 고생했구나. 시터 비용 감당하랴, 3교대 돌면서 애들 보랴,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쉽지 않았을 거야. 어머니,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 부둥 켜안고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서툴지만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었어요. 국은 좀 짰고 나물은 간이 안 맞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할아버지 음식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주니 남편이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하준이도 이제 어린이집 보내기로 했어요. 시간 맞춰서 등하원 시키고 나이트 날은 시터분 부르기로 했어요. 비용은 좀 들지만 어쩔 수 없죠. 그게 맞아.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가 직접 볼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한테 주말에 맡기는 일 없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수진이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드리던 80만 원, 앞으로는 안 드릴게요. 응? 대신 그 돈으로 어머니 용돈 드릴게요. 손주 돌봄비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 용돈이요. 어머니가 좋으실 때 손주들 보러 오시면 되고, 안 오셔도 되고, 부담 없이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야, 그게 무슨 차이야. 돈은 똑같이 주면서. 아니에요. 달라요. 예전에는 80만 원 드리니까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희 잘못이었어요. 이제는 그냥 용돈이에요. 어머니 마음대로 쓰세요. 손주들 봐주시는 건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며느리가 정말 변하긴 변했구나. 잃어봐야 아는 것들이 있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수진아, 고마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야말로 감사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은이와 하준이를 바라봤어요. 두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제잘제잘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면 그걸로 된 거예요. 할머니는 그것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아들네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과 차를 마셨습니다. 저것들이 정신을 차렸네. 남편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시터 써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당연히 힘들었겠지. 돈도 돈이지만 남이 우리 손주를 봐주는 게 어디 마음이 편하겠어. 그래도 이제야 깨달아서 다행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자. 그래, 그러자. 손주들은 가끔 보면 되고, 우리 둘이 여행이나 다니자. 여행? 당신 허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 무리 안 하면 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당신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았습니다. 손주 위에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는다는 걸.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호의는 계산기로 환산되는 순간 더 이상 호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계산이 더 아프게 느껴지죠. 하지만 잃어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요. 며느리가 그걸 깨달았다면 제 아픔도 헛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편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호의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바닥날 수도 있어요.
평소에 가장 잘해주는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